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이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동물원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전반적인 동물원의 역사를 훑어보고요. 이 초창기 동물원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근대적인 동물원이 등장하는데요. 이 근대적인 동물원은 이 19세기가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형태로 이 진열과 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 갇힌 인간. 인간이 우리에 갇히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동물원 우리 속에 이 인간을 가다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간을 동물원 우리 속에 가둬 놨을까요? 정말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일이긴 한데요. 이 시기에 이 동물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권력의 과시로서의 이 동물원에서 이 제국주의를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이 동물원의 이 근대적 의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현대 동물원의 기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우리에 갇힌 원주민과 인간,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비대면 시험을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비대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여러 말 못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대체 과제를 걷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대면 시험을 보게 되면 2020년 2학기 때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기말고사가 밀리게 되고 여러 후유증이 생기고 또 비대면 시험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하고 어차피 이 비대면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시험, 중고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괄호넣기 아니면 빈칸 채우기 아니면 오지선다형 문제밖에 낼 수가 없어요. 대학 교양 수업에서 그 뭐 하자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의 한심한 문제들밖에 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이 지성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빈칸 채우기, 가로넣기,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이 고등학교 암기식 교육의 연장선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얘기를 하면 구입을 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대학 도서관이나 에서 책을 대출해 보시거나, 뭐 대학 도서관에서 다 빌려갔으면, 혹은 뭐 전자도서관에 책을 대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립도서관도 있고 뭐 여러 도서관들이 이곳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책으로 혹은 그냥 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푸는 맛에 수록된 주제 가운데 3가지 주제를 랜덤으로 선정해서 LMS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이니까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는 문자로 보내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LMS 공지사항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도 쉽고, 또 문자라는 게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LMS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에 맞춰서 과제를 작성한 후에 LMS 과제란을 만들 거예요. 기말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곳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 기한은요, 여러분들께 넉넉히 드리고 싶긴 한데, 또 너무 넉넉하게 드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너무 여유를 가지시고 오래 시간을 많이 준다고 또 좋은 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12월 10일까지 금요일 23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분량은요, A4 용지 6페이지 내외로, 이내라고 했는데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읽어봐야지 되는데, 또 너무 길게 쓰시면 제가 확인하는데 너무 또 많은 시간이 여하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는 100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다시 말하면 세계사 속의 중요한 테마 100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한번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이 3번째 테마는 제가 이 과제로 여러분들께 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3번째 테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제목은요, 테마는 이 반도국가의 운명입니다. 이 역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운명론을 상당히 싫어해요. 이 과학적인 역사 서술이 돼야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운명론이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회피하긴 하지만 한번 과감히 써봤습니다. 이 2번째 항목은 이 반도국가의 운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보는 제시문 형태가 됩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일제 총독부가 퍼뜨린 식민지사관에 따르면요, 이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는 지금의 발칸반도가 되겠죠. 그리고요, 고대 로마, 이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동서 중개 무역을 통해 천년 제국을 이룬 비잔틴 제국, 이것은 그 동지중해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학로를 개척한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 모두 반도 국가들입니다. 예, 모두 한 가닥씩 하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도 국가가 하나 더 있죠? 어디죠? 예, 그렇죠. 한반도, 대한민국도 이 대표적인 반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반도 국가들이 언제나 강국이었던 것만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식민지 사관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 비잔틴 제국,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을 봤을 때 이 반도 국가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에 노출되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이 강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제시문으로 써본 겁니다. 예, 이 반도 국가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70% 이상이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를 들어 농업을 한다든지 목축을 그리고 어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죠. 물론 이 생산되는 이 종류는 엄청나게 많지만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자급자족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 국가들은 이 태생적으로 이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반도 국가가 이 개방적인 해외 개방적인 전략을 취할 땐 항상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폐쇄적인 혹은 세국적인 정책을 외교 정책을 취했을 땐 항상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적었고요. 사실상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지향적인 그리고 해외 개방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제시문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해시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을 얘기하기 위해선 사실상 핵심 개념에 대한 이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로 식민지 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발칸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에 대한 이 지리적, 역사적 경험을 이 간단하게 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점을 추려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지 되겠죠. 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반도 국가들은요, 구름성 산지가 많습니다. 이 구름성 산지가 많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도 국가들은 중개 무역에 그리고 해외 무역에 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세 줄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한번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네요. 반도 국가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제의 식민사 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해시태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반도 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 펼쳐야 할 대외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만의 역사 레시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양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여러분들께 공유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PPT나 워드나 한글 이 도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쁘게 꾸미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틀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 레시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사에서 레시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역사가 점점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멀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 과거에 지나간 그야말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어떤 이야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요리책을 만들듯이 이 역사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이 역사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항목은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셰프가 가장 잘 만들고 가성비가 좋은 음식을 오늘의 음식이라고 해서 이 추천 메뉴로 이제 내놓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테마를 나누어 드린다고 했죠. LMS 공지사항을 통해서요. 그 하나하나를 이 양식의 세 가지 테마를 이 양식에 맞춰서 각각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역사는 이번 장에서 다룰 역사의 주제를 적으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 셰프의 조언. 제가 요리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이거 요리할 때, 이 역사 주제를 요리할 땐 이런 거를 한번 좀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에서 이 셰프의 조언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을 읽고 앞서 얘기한 제시문을 읽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 세 번째 항목은 개념 손질하기입니다. 대구탕을 한번 끓인다고 하죠. 대구 한 마리 푹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무 한 통 썰지도 않고 손질도 안 한 상태에서 푹 던져놓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그냥 통으로 다 집어넣고 그거를 탕으로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정성스럽게 이 손질을 하고 이 토막 낼 것을 토막을 내고 썰 것을 썰고 한 뒤에 이 손질을 한 뒤에 이 그릇에 넣어서 이제 탕을 끓이게 되겠죠. 그렇듯이 이 개념 손질하기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한 두세 줄 정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여러 이 검색 도구 그리고 책인데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좋고 여러 가지 개념서들이 있죠. 거기서 찾아서 이 해시태그로 제시된 개념 용어들을 한 두세 줄 정도로 각각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손질만 하면 뭐하죠? 요리를 해야죠. 이 개념을, 이 손질된 개념을 풀어서 요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반드시 정리된 개념, 이 손질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 이 제가 제시한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음식은 만들었는데 맛을 안 본다면 그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더 좋은 맛을 느끼려면 친구들과 함께 혹은 식구들과 함께 이 맛을 음미해 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맛 음미하기라는 이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면 점수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제가 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해시태그에 있는 용어 이외에 이런 용어들을 더 추가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면 아주 좋겠다. 이 질문에 왜 이 핵심 개념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라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요. 이 질문이 그거 말고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질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저는 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권력과 부의 과시, 동물원에 대해서 사실상 초기 동물원, 이 고대 시기, 중세 시기 동물원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과 부의 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원전 15세기경 이 동물원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대규모로 동물을 수집해서 사육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네로 황제 등 숱한 권력자들이 진귀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는 약 11,000마리의 동물을 수집했고요. 이는 일종의 권력과 부에 대한 과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도요, 왕이나 귀족들이 이국적인 동물들을 구해다 기르곤 했죠. 기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1세, 정보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1세의 아들 헨리 1세도 우드스톡에 이 동물원을 세우기도 하죠. 그로부터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영구 왕실의 전통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인 아크바르도 이 수천 마리의 동물을 키웠다고 알려져 있죠. 군주들의 개인 동물원을 메나주리라고 합니다. 이 메나주리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동물원 주와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이 근대 동물원의 경우에는요, 과학 연구와 공공교육, 위락, 그리고 동물보호의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요, 이 메나주리는요, 이 그저 개인의 호기심, 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이 동물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메나주리의 이 맹수가 정치범의 사형 집행자 역할을 맡기도 하죠. 말과 기린, 사자 등은 서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메나주리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번식을 많이 하거나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길조나 흉조를 점치기도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맹수가 이 사형집행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사형집행자는 사람이 되겠죠.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치범의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하게 되죠.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이 모여들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노점상들이 와서 물품을 파는, 어떻게 보면 무슨 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이전에 이 서커스가 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은 것을 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죠.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뒤에 죽음은 잠시만 볼 수 있고, 사실상 거의 이 죽음 자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죽음 자체가 이 길바닥에 많이 버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6.25 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길거리에 뭐 사람이 죽은 경우가 뭐 죽은 시체를 뭐 많이 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이 과거와 현재가 완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옆으로 샜네요. 이런 이 동물원이요, 사실상 이 19세기가 되면 이 제국주의적인 힘의 과시 도구로 활용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 생기기 시작한 이 공공동물원도 식민지 지배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동물을 잡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머나먼 이국 땅을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침략 과정에서 동물을 약탈했죠. 19세기 후반 세계 최대 동물상이었던 독일인 이 칼 하겐베크의 경우에 20년 동안 자그마치 사자 1000마리, 호랑이 300에서 400마리, 표범 600에서 700마리, 그리고 곰 1000마리, 하이에나 800마리를 팔았다는 기록이 증언하듯 당시 동물 거래량은 막대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인도 구경할 수 있는 최초의 이 근대적 동물원이 세워진 것은 이 오스트리아 빈의 쉔부른 궁이 있습니다. 그 쉔부른 궁에 이 동물원이 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 개장한 것은 1752년이었습니다. 1828년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동물원이 설립되면서 유럽 각지에 차례차례 이 동물원이 들어서게 되죠. 그중 독일의 슈텔링겐에 세워진 하겐베크 동물원은 이 근대 동물원의 원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원을 세운 칼 하겐베크는요, 이 근대 동물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운영으로 명성을 얻게 되죠. 이 칼 하겐베크는 우리나라 창경궁의 동물원에도 이 많은 동물을 수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하겐베크와 관련된,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하겐베크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 갇힌 원주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파리 동물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원주민들이 이 민속 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은요, 동물원에서 이 원주민들을 사실상 너무 슬퍼서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우리에다 가둬놓고요, 이런 이 공연을 그리고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사말리아인들을 이제 우리에 갖다서 이제 전시한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호텐토스 토츠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과 관련해서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이 특이한 체형을 가진 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이제 일반 유럽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원 우리 속에 사람을 전시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동물원이 처음 생겨난 때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칼 하겐베크는요, 이 희귀한 이국 동물을 포획하는데 남다른 수완을 보이게 되죠. 1907년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슈텔링겐에 하겐베크 동물원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 하겐베크 동물원은요, 이 근대식 동물원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죠. 철책이 아닌 낮은 울타리를 설치한 방사식 동물 수용 방식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동물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하겐베크 동물원의 시초는요, 이 1848년 생선 중개상이었던 이 칼 하겐베크의 아버지 클라우스 고트프리트 칼 하겐베크가 상어 그물에 우연히 걸린 물개 6마리를 인어라고 전시하여 성공을 거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하겐베크는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하고 전시하여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전시한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1875년 하겐베크는 라플란드의 이 라피족 남자 3명과 여자 갓난아기 술록을 인간쇼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게 되죠. 라피족 여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술록에 젖을 짜먹는 것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하겐베크는 라피족뿐만 아니라 에스키모, 아프리카, 인디언, 호주 식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죠. 최초로 시도된 사람 전시는 2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대중의 관음증적 심리를 충족시켰다는 점이죠. 공개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보기 힘든 시절, 이 동물원 속의 원주민들의 벗은 몸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원주민의 벗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죠. 아울러서 인류학자들에게 인류학적 연구 대상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진 자료를 남기는 등 체계적인 이 인류학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죠. 인류학과 생물학, 민족학 연구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람 전시가 학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는 것은 현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학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 친구는 웃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 유럽에서 시작된 인간 전시의 열풍은 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독특한 외모를 가진 아프리카 부족 출신의 한 남성이 미국으로 납치되어 오게 됩니다. 오타 벵가라는 이름의 콩고 피그미족 남성이죠. 뾰족한 치아와 작은 키 1m 51cm였다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 등에서 다른 피그미족 사람들과 함께 전시되어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죠. 이후 벵가는 또 다른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그는 벵가를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인식해 동물원에 전시를 부탁하게 됩니다. 벵가는 뉴욕의 브롱크스 동물원의 오랑우탄 무리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동물원은 벵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1906년 9월 브롱크스 동물원은 벵가를 약 20일간 전시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일부 관객들은요, 그가 사람인 것이 확실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벵가는 버지니아의 어느 담배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동물원에서 갇혀 지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후 받은 정신적 상처가 너무나 깊어 인간에 대한 적대감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지내다가 1916년 자살하게 되죠. 이 23살에 이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끌려와 35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약간 좀 처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좀 다운이 됐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다른 주제를 하나 연이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온갖 동물의 고기를 팔았던 파리의 정육점 이야기입니다. 여기 표지판을 보시면,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육점의 모습인데요. 이 파리에서 처음 개장하는 이 개고기,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의 현수막입니다. 이 개고기를 팔았네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파리에 개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생겼을까요? 그 의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세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가셔서 뭐 어떤 나라를 가시던 슈퍼에 가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세계 모든 고기를 다 팔아요. 여러분들이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 나라 용어 정도는 단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뭐 그야말로 이 말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이 송아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달팽이도 먹을 수 있고 온갖 그 고기를 세상의 모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를 가시면 항상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를 반드시 보면서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이센의 파리 포위 작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온갖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70년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의 군대는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군을 제압하고요. 이 나폴레옹 3세를 이제 프로이센으로 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파리를 포위하게 되죠. 1870년 9월 19일부터 1871년 1월 18일까지 이 포위 작전은 4개월간 지속되게 됩니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포위 직전에 가능한 많은 식음료와 연료를 비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풍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끔찍한 아비규환의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배가 고프니까 시민들이 쥐, 비둘기, 말, 개, 고양이, 쥐, 심지어 동물원의 이국적인 동물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되죠. 파리 공성전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이 4개월간의 이 프로이센의 포위 작전에 이 사람들이 거의 이 배고픔에 절규하고 이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개와 고양이, 고기 정육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프로이센의 포위 기간 동안에요. 파리 시민들은 7만 마리의 말과 개, 고양이, 심지어 하수도를 오가는 쥐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특히 쥐는 이 정점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이 파리의 레스토랑의 주요 동물성 식자재로 유통되기도 하죠. 프로이센의 포위 공격이 4개월째에 접어들자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대폭 늘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프로이센의 파리 이 포위 공격이 파리 시민들의 식탁 메뉴를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말고기 맛을 즐기는 식습관이 이 시기에 생겨나게 되고요. 20세기 초에는 앞서 현수막에서 보셨던 바처럼 파리에는 여전히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 파리 시민들은 개, 고양이 등을 먹게 되고요. 이 정육점은 고양이와 개고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 서야 했죠. 1870년 9월부터 1871년 1월까지 나폴레옹 3세의 종마 2마리를 포함해서 약 6만 5천 마리의 말이 도축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쥐와 고양이 고기를 파는 정육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이 파리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나와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 질서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길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빅토르 위고와 이 마네의 상황을 이 시기의 상황 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네요. 오늘은 개일까요? 아니면 쥐일까요? 배탈이 나기 시작했네요. 우리는 미지의 것을 먹고 산답니다. 프랑스 화가 마네가 이 기간 동안 아내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파리에는 고양이, 개, 쥐, 도축업자가 생겨서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만 하오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예, 크리스마스 특식이라고 했는데요.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특별한 음식을 이 레스토랑에서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뭐 식자재가 이제 완전히 고갈이 된 상태에서 어떤 특식을 내놓았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기근으로 굶주린 파리 시민을 위해 파리 식물원은 이 식물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물을 도살해 굶주린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파리 유명 레스토랑에 27,000프랑의 카스토르와 이 폴록스라는 두 마리의 코끼리를 판매하게 되죠. 예, 이 파리 식물원에서 이 식당의 식재료로 내놓기 위해서 이 코끼리를 이걸 도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 군인들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어떻게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느냐고 이 항의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특식 배제동물도 있었습니다. 원숭이는요, 인간과 너무 가깝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배제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사자와 호랑이도 배제됐는데요. 이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외적으로 배제된 동물이 하마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죠. 예, 이 유명 셰프의 식재료 사재기를 보도록 하죠. 유명 셰프였던 이 쇼롱은 당시 생토노레 가에 이 초일류 레스토랑 부하쟁에서 이 부유층 고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대목을 앞두고 파리 식물원에서 경매로 붙인 식용동물 대부분을 낙찰받게 되죠. 예, 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이 식재료 부족으로 개점 휴업한 레스토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말연시 행사가 다가옴에도 대부분의 파리 레스토랑과 비스트로는 이 식자재 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파리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은 계속 운영되지만 메뉴판을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예, 유명 셰프의 오늘의 요리를 한번 볼까요? 예, 셰프 쇼롱의 1870년 12월 25일자 오늘의 메뉴의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가 나온 뒤에 당나귀의 머리로 만든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코끼리 육수로 만든 수프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영국식 로스트, 낙타가 나오고요. 캥거루 슈트와 이 후추 소스를 곁들인 곰갈비, 늑대사슴 소스가 나온 뒤 이 디저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뉴로 이런 게 나오면 이 유튜브상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요리사가 이 가장 유명한 셰프였죠. 이 쇼롱이 이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라곤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 기념 특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71년 새 전야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쥐고기에 볶은 고양이 고기를 넣은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에는 당대 최고의 빈티지풍의 와인과 함께 제공된다고 이 메뉴판에 적혀 있더군요. 프로이센의 포위 공격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쥐고기 볶음은 마다하고 샐러드만을 음미했던 파리의 숙녀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웨이터는 아가씨, 여긴 초원이 아니라 식당이에요 라며 이 쥐고기 볶음을 먹도록 재촉했다고 하죠. 파리 폭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본 비스마르크는 이 프로이센 육군 참모총장 헬무트 본 몰트케에게 조속한 항복을 얻기 위해 파리를 폭격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명령을 거부한 몰트케는 결국 파리 폭격을 감행하게 되죠. 1871년 1월 23일 72문의 크루프포가 파리 주변에 배치되고요. 약 12,000발의 포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를 한 달 동안 거의 400명이 희생된 수도에 대한 일련의 끔찍한 폭격 이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은 공식적으로 1871년 5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서명하면서 끝나게 되죠. 1871년 1월 폭격 이후 이 모습입니다. 건물들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사실상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과제를 또 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요, 이 제국주의 시대에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가를 이 동물원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표범도 어떻게 사람들끼리 저렇게 하지? 참 웃기는 족속들이야 라는 표정으로 이 내용을 읽고 있네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이번에는 좀 밝은 주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